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관리비 안 내고 눌러앉은 세입자 쫓아내려면 집주인 아들의 개입으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돈을 보탠 경우 지분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 고령 부모들 사이에서 불효자식을 예방하기 위한 효도계약서, 효도계약 작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효도계약에 관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난주가 바로 어버이의 날이었습니다. 효도라는 단어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니까 우리 정서상 좀 다소 매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효도 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 효도계약이라는 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간단히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조건을 내걸고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으로서 추후 자녀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정보다는 법적 효력이 높은 효도계약서를 찾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1심에서 진행된 부담부 증여 해제 관련 민사소송만 350건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증여 후 부양 의무를 내팽개쳐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건이 연 100건에 이른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부양 의무는 내팽개치는 소위 이 먹튀 자녀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일지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우선 부자지간입니다. 네. 네. 피고와 원고는 이제 피고는 원고의 자녀 중 3남 중 장남이고요. 네. 2016년 11월경에 원고, 즉 아버지는 피고인 아들에게 강동구 이 사건 부동산 5분의 1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라는 증여계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장남인 피고는 별도 문서로 아버지인 원고에게 효도각서라는 것을 써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 사건 건물 5분의 1 지분을 증여받으며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건강 및 영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진솔된 느낌이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따라서 원고는 효도각서가 작성된 다음 날에 아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까지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자, 장남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양할 것을 약속하고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증여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왜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네. 보면은 조금 네.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데요. 효도각서를 작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여기서 그 갈등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의 포괄이임을 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버지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수취한 이득금을 본인이 다 가져버리거나 아니면 발생한 비용을 아버지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증여받은 부동산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차 보증금도 자신이 직접 줘야 되잖아요. 자신이 증여를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계좌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안인 거죠. 이에 대해서 전 소송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남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아버지의 포괄 위임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 계약에 따른 것이고 네. 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뭐 결국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아버지는 이런 사정을 계기로 해서 아들이 작성한 효도각서를 문제 삼았고요. 아들은 아들이 생활비를 100만 원밖에 안 줬다. 그리고 장남이면서 할머니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손자 손녀까지도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를 파탄시켰다라고 하면서 효도각서에 따라 아들이 효도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지분을 준 것인데 아들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라며 부담부 증여 해제 소송, 즉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부친 입장에서는 본인 몰래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손자, 손녀들까지 제사에 못 오게 했으니까 좀 괘씸한 마음이 컸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 부자지간의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는데요.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네,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확실성, 가능성, 적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뭐 저희는 공부할 때 이제 확가적사 이렇게 앞문자만 따서 외우기도 했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네. 예, 이 사건에서 장남이 작성한 효도각서의 해석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고요. 통상 부담부 증여라 함은 받는 사람이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 채무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고 그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행위는 일반적인 요건,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위가 적법하고 가능하며 확실해야 하는 적법성, 가능성, 확실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도 부담부 증여계약의 확실성 요건을 주된 쟁점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남이 작성한 이 효도각서를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좀 확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 외에 아들이 작성한 효도각서 상에는 증여의 반대급부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효도각서에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고 어떤 효도를 한다는 구체적인 급부 내용,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병을 앓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양의 의무를 할 것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들이 작성한 효도각서는 부담부 증여계약의 요건인 확실성이 결여되어서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그럼 호효도 계약을 작성할 당시에 이 부양에 관한 조건들을 보다 좀 상세하게 적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선 사건, 즉 이제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네. 아들이 15억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효도각서와는 별도로 별개의 위임계약에 관한 것이고요. 별개의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증여계약의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어떤 원용을 한다든지 이 조건의 하에서 증여를 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약정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고요. 효도각서 작성 당시 법무사도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만약에 증여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이 내용을 이제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서에 작성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치인께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들 입장을 조금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모친 역시도 효도각서 작성 당시에 아들이 효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즉 부동산을 돌려받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말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해 볼 때 효도각서상의 부동산 5분의 1 지분을 증여받으며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어떤 유효한 부담부 증여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효도 계약도 분명 서로 간의 계약인 만큼 그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이렇게 추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전화가 잘 안 들립니까?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지금 잘 들리세요? 지금도 너무 잘 안 들려요. 네, 일단은 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는지 저희가 설명을 좀 미리 듣고 싶은데요. 예.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빌라를 네,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네, 2016년도에, 이제 잘 들리네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2016년도 3월 달에 네, 저희 빌라에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억 이상 받은 거를 자기네가 돈이 좀 없다고 그래서 1,700인가 1,800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계약서도 없이 그냥 그러면은 들어와서 살으라고 네, 찾는 사람이라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았어요. 네, 살고 이제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관리비는 내지 말고 이 화장실 청소비하고 정화조비만 내라. 네네. 한 달에 25,000원씩.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냥 구두로 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18년도에 네,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2년 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700인가 아마 2,100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18년도에 2020년까지 그래서 이제 2020년 돼가지고 나한테 뭘 제안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집을 좀 수리할 걸 자기가 직접 수리해서 쓸 테니까 네. 4년을 좀 계약해 줄 수 없느냐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도 좀 여유가 있는지 이제 자기도 그때는 우리가 이제 2억 8천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라 더 이상 못 받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세는 지금 현재 약 한 3억 5천에서 4억이거든요, 전세값이. 그럼 좀 시세보다 낮은 장충동이라. 가격에 배려를 해주셨군요.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24개월 계약은 못 해주니까 그냥 네. 살아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 4월 달까지 이제 그렇게 사는 걸로 이제 이렇게 구두로 그냥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제가 2022년도부터는 20년도부터는 내가 이제 관리비를 전부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관리비를 25만 원씩 이제 내게 된다는 걸 해서 구두로 이제 서로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하고 이제 그 재계약을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이제 자꾸 계약을 하자니까 자꾸 이리 팽개 저리 팽개 막 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뭐 누가 시골에서 왔습니다. 뭐 회사가 어떻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이걸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나는 네. 그렇게 그냥 그동안에 왔으니까 서로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이상해서 아니 형편이 안 되면 빨리 비우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그때 이제 그 부동산법이 바뀌어가지고 2022년도인가부터 그 4년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걸로 막 해줬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미 미리 해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사는 건데, 아니 계약을 안 하면서 자꾸 이러길래 그러면 집을 빨리 비워라. 그랬더니 아니 계약을 하겠다고 또 문자도 오고 저 구두로 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밀린 그 관리비 네. 얼마니까 내가 청구했으니까 그거 좀 빨리 입금시켜라. 그래서 청구서도 내가 보냈고. 그런데 그대에도 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건물을 재피고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야, 승낙은 그걸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보증금을 은행에다 재피고서 거기서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은행에서 나한테 전화를 오던가 하면은 내가 승인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할 테니까 연락을 좀 빨리 하게 해달라. 에? 그랬더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걸 해줘도 되느냐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냥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또 승낙을 했어요. 네.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얼마를 대출을 받았는지를 도저히 빨리 통보를 해달라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대출을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 보증금 2억 8천인데 은행에서 지금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가 일단 정확하게 그 대출금을 빨리 나한테 통보를 해달라. 내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런데도 그걸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계약서까지 변조를 해가지고 그걸 아마 은행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이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알려주고 안 나가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게 새로 생긴 게 세입자들하고 계약갱신.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것이 계약 기간이 넘었다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주장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냥 네. 살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희가 사연은 잘 들었고요. 지금 네. 세입자를 배려해서 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받으셨고 좀 여러 가지 네. 대출도 승인해 주셔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예. 계약 갱신도 미루고 또 관리비도 밀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관리비는 지금 한 번도 못 받고 네. 처음에 왔을 때 그 한 달에 2만 원 저는 청소 화장실 청소비 정화조 그것만 받았어요. 네. 저희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천동준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옆에서 사연은 열심히 잘 들었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일단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부분이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 하나는 이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받으셨잖아요. 그 예.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아니,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네네, 관리비를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네네. 관리비는 지금까지 뭐 계속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일원 한 장 못 받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지금까지요? 그렇게 해주기로 지가 약속을 해놓고 네. 나는 그런 거 계약한 적도 계약도 한 적도 없고 나 그렇게 저 관리비 주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 뻗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은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한테 이제 그 문자로 보낸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무시를 해버린 거야. 그냥 자기는 그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이러건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걸 쫓아내야 될지. 네. 예, 그리고 관리비는 제가 보증금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내가 담보로 잡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네. 저 사람이 집을 안 나가니까 네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관리비에 예. 대해서 여쭤보셔서 우선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 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 중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볼게요. 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 건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어떤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한 번 작성하셨다는 것이 2020년에 계약을 하셨다는 예.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아, 네.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하신 그 내용 외에는 지금까지 없으시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제 저 4년을 해주면서 우리 주위에도 빌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먼저 4년 해주는 거를 계약서를 줘버리면은 네네. 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설명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구두로 그냥 살아봐라. 예? 이렇게 이제 내가 24년도 4월 달까지 승낙을 해준 거죠.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계약을 하자고 해도 계약도 안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핑계대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저 갱신 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기한이 넘어버렸으니까 자기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네.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제 지금 버티거든요. 네. 근데 저는 2개월 전에 법원에 가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를 통보를 했어요. 네. 제가 재계약 통보도 했고, 그 다음에 계약 통보도 했고, 그런 거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 미리 다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주니까 이제 지금은 그건 또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못 나가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버틴단 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 사연을 소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쟁점을 조금 저희 뭐 알고 계신 부분이라도 좀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셨고 이때는 2020년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니, 26년도에는 24년도. 네.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셨고 이때는 2028년도 당시에는 2020년도까지 해서 계약을 그렇죠. 체결하셨던 것 그렇게 같고요. 해가지고 네. 그때에 내가 4년을 해주면서 그 24년으로 네네. 그렇게 해준 거죠. 아,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에 이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셨고 이게 예. 2020년도가 돼서 예. 그때부터 4년이라고 하면 2024년도 4월까지인 그렇죠. 거잖아요. 4년 4월 달. 예, 그때는 이제 묵시적으로 그래 그럼 계속 살아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8년도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때 당시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들었을 때는 차임은 따로 지급받지 않고 그냥 전세 계약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전세 계약서를.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비를 추가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관리비는 전혀 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네. 저희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묵시적 계약과 계약 예, 갱신, 맞아요. 예, 계약 묵시적, 갱신 맞아요. 여부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부터 2020년도까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2020년도에 4년 더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이제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그 6개월 전에서 임대인이 임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계약을 갱신하자 말자 얘기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임대차 그렇게 보호법에서 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쪽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 2024년도까지는 어쨌든 살았잖아요. 2020년도부터 4년까지. 그때는 뭐 이제 임대인께서 더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던 아니면 명시적으로 뭐 살아도 좋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2024년까지 살게 되었건 어쨌든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갱신이 된 2024년도에 그럼 2026년까지 그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도가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계약이 아마 3월 내지 4월자 계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024년도 이미 이제 작년이죠. 2024년도 4월로부터 이제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그거 제가 그 3번인가 했어요. 재계약 통보도 했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재계약을 빨리 해라 더 살려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피하면서 미루고 하더니 2024년 7월 달에 딱 그냥 나한테 이 묵시적, 명시적 이것 때문에 나는 비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2023년 10월 달에 비워달라고 한번 통보를 했고요. 23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살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워달라고 또 통보를 또 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2023년 10월경에 집을 비워달라, 즉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통지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 갱신 청구는 이제 불가한 상황일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일은.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관리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를 이게 2018년도 계약에 예. 2018년도 계약에 관리비 약정을 따로 하셨나요? 아예 안 했어요. 그때도 그 25,000원 있잖아요. 네네. 예, 저 20년까지 그놈만 내고 그냥 살아라. 네네. 그렇게 해서 또 관리비를 안 받았죠. 아, 네. 그래서 21년부터 이제 네네. 관리비를 내야 된다. 네네. 한 달에 25만 원씩. 네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고, 지가 또 그거 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자도 보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가 그 보낸 것들을 전부 부인하면서 내가 그걸 조작을 했다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이거 핸드폰 뭐 만질 줄도 모르고 겨우 뭐 해봐야 문자나 좀 보내고 하는 그런 수준인데, 예? 아니, 막 터무니없는 그런 억지를 막 부리니까 네네. 제가 막 병이 다 나버렸어요, 지금. 아, 그러셨군요. 아니, 지금 보니까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많이 걱정이 되실 걸로는 보이는데 일단은 그 임차인이 이 건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와 이제 청소비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예. 청소비나 뭐 화장실 아까 정화조 청소 비용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일부는 지급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5,000원씩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찾는데 그것도 계속 연체시키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신경을 쓰게 하고 사람을 막 괴롭히더라고. 네네. 그래서 내가 정식 계약서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이제 내보내려고. 예? 네. 그러면 우선은 일단 그 갱신 청구가 적법했는지, 뭐 지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청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예. 묵시적 갱신 이후에 갱신 청구가 적법했는지를 예, 살펴본다면은 그 갱신 요구권을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경우에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해당 요건을 살펴봤을 때 그 임차인이 관리비를 뭐 25,000원씩 내기로 한 것도 뭐 계속 미루고 있고, 그리고 사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청소비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리비가 있는 것이 뭐 통상적인 사례인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협의를 요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는 걸로 저는 그 관리비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계약서에 분명히 네. 화장실, 네. 정화조 청소비라고 딱 명시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주장대로 그 해석을 할 여지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 관리비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 자체를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좀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당신의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통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저희가 2023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시면서도 관리비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당신은 갱신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해지 통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지 통보를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가급적 내용 증명을 통해서 혹은 이제 카톡이나 우리가 뭐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단을 제가 활용을 해서 내용 증명으로 그런 내용을 다 보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아, 다만 명도 청구를 이제 제가 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디에다 해야죠? 명도 청구는 이제 그 관할 법원,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되는데, 관할 법원에. 예, 예, 민사 소송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저 장충동이라고 하면 중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예, 예. 이게 저 강남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요. 네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이 방법밖에 없겠네요. 뭐 본인이 직접 뭐 이제 임의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저희는 예. 소송으로서 명도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는. 아,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관리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관리비를 처음에 이제 25만 원을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장님 좀 15만 원에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제 당신은 우리 지금 빌라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또 내가 우리 지금 9세대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단호히 거절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 응? 그렇게 해서 그럼 15만 원에 해주는 걸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서류를 보냈어요. 네네. 15만 원에.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 계속 저희 어떤 어려운 사연을 그렇습니까? 다루기에는 조금 저희도 한계가 예,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약정이 조금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맞아요. 다른 카톡 자료라든지 그동안에 주고받으셨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부분, 내용 증명 이런 예. 부분들을 조금 취합을 하셔서 예, 예. 좀 저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우선은 받아보실 거를 권장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명도 소송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좀 그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까 관리비 어디다가 맡기면 된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저야 뭐 당연히 감사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조남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변호사님 성함은 천동준 변호사십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동준 변호사십니다. 천동진 변호사님. 천동준 변호사십니다. 천동준.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계약 갱신 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주인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작년 8월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9개월 만에 새 임차인이 나타나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재차 확인받고 기존 권리금 2천만 원까지 포함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후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받았고 주인 할머니 통장으로도 50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 새 임차인의 건축물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곧바로 주인 할머니에게 철거를 요청했지만 갑자기 주인집 아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보증금의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폐점을 진행 중이던 터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계약을 성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올리고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해봤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대로 거래가 파기될 경우 불법 건축물 신고는 물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제야 계약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견디지 못한 새 임차인은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결국 계약은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정리하게 됐고 원상복구 문제로 한 달치 월세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초 계약 조건을 지키고 불법 건축물만 제때 철거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승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집주인 아드님의 개입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불발된 상황입니다. 가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약 직전에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행위, 생각보다 빈번히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런 사안은 그 권리금 회수 계약에 관한 사안인데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연 주신 분은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해당 임차인의 가계약금 100만 원을 이제 사연자분이 받으시고 네. 50만 원은 주인 할머니께 이체를 한 내용도 보입니다. 이는 신규 임차인의 주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을 하고 그 당초 합의된 조건을 번복하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연자의 그 양보안까지 거절을 함으로써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혹은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담자께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됐는데 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르면 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에서는 상담자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네. 그 주인 할머니죠, 임대인께서 임대인과 그 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를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월세까지 포함이 될까요? 월세는 일단은 법률상의 금액으로는 권리금 상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외에 추가로 월세라든지 이런 그 계약 불발로 인한 그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그 청구 원인을 달리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께서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이번에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라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을까요?
네,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이 준공 허가가 난 건축물과 현재 상황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설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일단 권리금의 한도를 최대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은 소송상 이 부분은 어떤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감액되는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책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송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상당히 고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합의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도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의사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서 네. 이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을 받아두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런 증거 수집 활동을 충실히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가 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최근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는데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잠깐 친척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거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혹시나 제가 법을 어긴 게 아닐까 해서 걱정이 돼 연락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실업급여 관련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조건이 법에서 정한 조건이 일정 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는 상태여야 하고요.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일단 이 부분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과 시행령에 따르면은 수급 자격자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작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돈을 벌었다. 취업을 하는 대신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돈을 버는 어떤 소득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원래 다니던 회사 요청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연에서 다뤄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하물며 원래 직장에서 뭐 잠깐 일을 하는 관계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고하지 않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고용보험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요. 네. 예, 그리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형사처벌도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군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네.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서 사실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처벌이나 추가 징수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5조에 따르면은
그 추가 징수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자진 신고를 한다. 뭐 자수라고 하죠.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요. 경미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즉 부정수급 금액이 소액이거나 부정수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이라든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기타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뭐 곤란한 사정,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반드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자분은 지금 자진 신고를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조언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나 추가 징수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일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실한 소명, 즉 뭐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그 저희의 고의성 혹은 이게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환 계획을 제시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동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